박동수 씨 맞으시죠? 병원 상담실.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동수는 숨을 삼켰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최병원 회장과의 혈연 확률 99.9%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동수 씨는 동진그룹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박동수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친아들, 나를요? 트럭이나 모는 나를요?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1983년 4월 12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10분 차이로 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이름표를 바꿔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박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은 최민재 씨가 42년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남으로서의 삶이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박동수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2해.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트럭을 몰았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병원비를 아꼈고 낡은 옷을 기워 입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재벌이었다는 겁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의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최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박동수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럼 나를 키운 부모님은 혈연은 아니십니다. 박 씨를 키운 분들은 최민재의 친부모이고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평생 어머니라 부른 분은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내가 효도하려고 매일 허리 휘어가며 일한 건 남의 부모를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박동수 씨,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 병환이 깊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박동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최민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래요? 아직 모릅니다. 회장님이 먼저 박동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동수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 주차장에 자신의 낡은 트럭이 보였죠. 20년을 함께한 트럭. 그의 전부였던 트럭.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만나면 됩니까? 박동수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어떠세요? 회장님 저택으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트럭 앞에 섰습니다. 녹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죠.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외롭게 살아온 42년. 그게 전부 실수였다니. 박동수는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움켜잡았죠. 손등에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이면 재벌가 저택에 갑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박동수는 아니게 되는 건가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에 익었어요. 이 소리를 20년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소리도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박동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983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성모병원 3층 분만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간호사 이경숙이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밤샘 근무 30시간째였죠. 커피를 들이켰지만 속만 쓰릴 뿐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간호사님, 3번 분만실이요. 의사의 급한 목소리에 이경숙은 벌떡 일어났어요. 분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산모의 신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오전 10시 23분. 첫 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였어요. 이경숙은 재빨리 아기를 받아 양수를 닦아냈습니다. 손목에 파란색 플라스틱 이름표를 채웠죠. 산모님,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하지만 산모는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수혈 준비.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경숙은 서둘러 아기를 보육기에 눕히고 4번 분만실로 뛰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산모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으악!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33분.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죠. 으앙, 으앙. 첫 번째보다 가느다란 울음이었어요. 이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이마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아기 손목에 채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님, 3번 산모 의식 없어요. 뒤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어요. 이경숙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름표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죠.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육기에 급하게 눕히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름표는 타일 바닥 위에 그대로 굴러다니고 있었죠. 30분간의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산모들을 안정시키고 아기들을 씻기고 서류를 작성하고 신입 간호사 한 명이 보육실로 들어왔어요. 이름표가 왜 여기? 바닥에 떨어진 파란 플라스틱 조각. 그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보육기에 누워 있었죠. 한 명은 이름표가 있었고 한 명은 없었습니다. 이거 어느 아기 거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배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그녀는 서둘러 이름표를 왼쪽 아기 손목에 채워버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냥 채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초의 선택이었죠. 오후 2시. 최병원 회장이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반들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내 아들이 저겁니까? 네, 회장님. 건강한 사내아이십니다. 간호사가 이름표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생겼군. 나를 닮았어. 아기는 보육기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기는 최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 1층 일반 병실. 박철수가 낡은 점퍼를 벗으며 병실 문을 열었어요. 공장 기름 냄새가 옷에서 났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웃었어요. 우리 아들 봤어요? 간호사가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파란 이름표가 보였죠. 어머나, 손이 커요. 박철수는 아기 손을 만져봤어요. 자신의 손처럼 컸습니다. 일 잘할 손이네. 이름은 동수라고 지었소. 동수? 좋네요. 두 사람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기가 재벌가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10분 차이. 떨어진 이름표 하나. 3초의 착각. 그것이 두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옥 저택. 대리석 바닥에 유모차가 조용히 놓였어요. 하얀 레이스 이불이 덮여 있었죠. 공단의 판잣집. 시멘트 바닥에 낡은 이불을 깔고 아기를 눕혔습니다. 천장에선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42년 뒤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누구도 이 비극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13년이 흐른 1996년 7월 서울 구로공단 영안실. 13살 박동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죠. 공장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아버지 박철수는 이제 차가운 주검으로 누워 있었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싸구려 관 옆에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 박순애는 구석 의자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동생 둘은 복도에서 웅크리고 앉아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등, 기름때가 손톱 밑에 까맣게 박혀 있었죠. 46해를 살다 간 노동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 서너 명과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고물상 주인이 전부였어요. 조의금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동수는 그날 밤 판잣집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양철 대야에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가 밥을 먹여 살리지? 어머니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동생들은 초등학생이었어요. 13살 장남인 자신만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교복을 벗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학교 안 가? 형은 이제 일하러 간다. 그럼 형 공부는요?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생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죠. 공단 골목을 걸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기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공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사장님, 저 일 시켜주세요. 40대 사내가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 18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키는 또래보다 컸고 손은 어른 못지않게 컸죠.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6시까지 나와. 하루 10,000원이다. 그날부터 박동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은 없었고 김치만 꺼내 먹고 집을 나섰죠. 6시에 철공소 문을 열면 기계 기름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철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20kg짜리 철판을 들어 올려 작업대에 올려놓고 다시 창고로 가서 또 들어 올리는 일. 10번, 20번, 50번.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동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저녁 9시에 일이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구멍가게에 들러라면 3개와 계란 한 판을 샀습니다. 그게 식구들 저녁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고 손톱 밑은 언제나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죠. 어느 날 밤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돈을 세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수야,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세가 10만 원, 쌀값이 5만 원, 동생들 학용품비에 3만 원, 남은 건 12만 원 뿐이었죠. 동수는 야간 알바를 더 구했어요. 철공소 일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뛰어가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는 생활이 이어졌죠. 3년이 흘렀습니다. 16이 된 동수는 철공소를 그만뒀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용달차 운전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이었죠. 월급은 50만 원으로 올랐지만 몸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수는 트럭 운전사 자격증 학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걸 따면 100만 원은 벌 수 있다던데. 학원비는 80만 원이었어요. 2달치 월급을 모아 등록했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밤에 교재를 펼쳤죠. 잠은 3시간도 못 잤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20살이 된 박동수는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첫 트럭을 배정받은 날, 낡은 카고트럭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둔탁하게 울렸죠. 이게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책임을 배웠어요. 불평 대신 일하는 법을 익혔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42살이 된 지금도 동수는 같은 트럭을 몰고 있었어요. 허리는 늘 아팠고 손등엔 기름때가 빠지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1996년 7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동수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바로 그날 서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죠. 강남 한남동 저택 13살 최민재는 2층 침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잔디를 다듬고 있었고 분수대에서 물이 솟아올라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방문이 열렸어요. 집사가 들어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대리석 식탁 끝에 아버지 최병원 회장이 앉아 있었죠. 식탁에는 갈비찜과 전복죽, 샐러드와 과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둘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동생들은 기숙학교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젓가락을 들었죠. 성적표 봤다.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에서 꼴찌더구나. 민재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미국 가면 달라지겠지? 민재는 밥을 입에 넣었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누가 안 해. 결과를 내라고. 최 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죠. 민재는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넓은 방이었지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이틀 뒤 민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 아버지는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기사 아저씨만 함께였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도련님.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게이트로 향했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보스턴에서 4년 명문대 편입에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21살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회사 이사 명함을 줬죠. 출근만 해라. 일은 밑에서 다 할 테니. 민재는 일주일에 2~3번 회사에 나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고 회의실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게 전부였죠. 나머지 시간은
강남 어딘가를 떠돌았어요.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 돈 쓰는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35이 됐을 때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실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민재는 생각했죠.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슬픔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6개월 뒤 최 회장은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동생들을 불러 말했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자. 뭐라고? 막내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형, 정신 차려. 집에서 모셔야지. 간호사 고용하면 돈이 더 들어. 요양병원이 전문적이잖아. 형은 돈 얘기만 하네. 민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결국 최 회장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그마저도 의무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40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 지훈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 혈액형 O형이지? 그래. 아버지는 O형, 돌아가신 어머니는 B형이었어. 민재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그게 뭐?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이 안 나와, 형.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하자, 형. 확실히 해야 돼. 민재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회장님도 의심하고 계셨던 거야. 순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검사하자는 거잖아.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죠.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느껴온 위화감, 가족 중 자신만 다른 얼굴,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가 안을 때마다 느껴지던 미묘한 어색함. 설마, 진짜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재는 병원에 갔어요. 입 벌려주세요. 간호사가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습니다. 2주 후에 연락드릴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죠. 주차장에 세워둔 수입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자신이 최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면 42년을 살아온 이 삶이 전부 거짓이라면 그럼 진짜 자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지만 민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2주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봐 동시에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리고 열나흘째 되던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재 씨,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자세한 상담은 직접 방문 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직접 오라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2년간 살아온 이 삶이 무너지고 있었죠. 금수저 인생. 그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내일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10시 박동수는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하얀 가운 입은 의사와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마주보고 있었죠. 박동수 씨,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최병원 회장님과의 친자 확률은 99.9%입니다. 친아들이 맞으십니다. 동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1983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성모병원 3층 분만실에서 10분 차이로 두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 당시 이름표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보육실 안 2개의 보육기, 나란히 누운 아기 둘. 동수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윤성민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파란색 이름표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박 씨는 공장 노동자 가정으로 최민재 씨는 재벌가로 보내진 것입니다. 귀가 멍했어요. 42해를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실수였다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박 씨를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경기도 용인의 저택으로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수의 눈엔 모든 게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그 시각 같은 병원 4층 상담실. 최민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재 씨와 최병원 회장님의 혈연 확률은 0%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친자관계가 아니십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진짜는 누구죠? 겨우 그 말만 겨냈어요. 박동수 씨입니다. 현재 구로구에 거주 중이며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고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트럭 운전사, 자신이 살았어야 할 인생이 트럭 운전사였다는 겁니까?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걸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윤 변호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최민재 씨 회장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민재가 쏘아붙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누구였을까요? 저 사람은 최민재, 박민재, 아니면 아무도 아닌 사람?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약국 앞엔 줄이 서 있었으며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민재의 귓속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저 앞 2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백색 카고 트럭이 서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차체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있었죠. 박동수였습니다. 민재는 숨을 삼켰어요. 저 남자가 진짜였다고요? 저 남자가 자신이 누린 펜트하우스와 명품과 회사 이사 자리를 모두 가져갈 거라고요? 박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동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남자 수입차 옆에 선 양복 입은 남자. 이마엔 명품 선글라스가 걸려 있고 손목엔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 사람이 자신 대신 42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동수도 트럭에서 떨어져 섰습니다. 15m, 10m,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m 앞에서 멈췄죠. 민재는 동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안전화는 낡아서 가죽이 벗겨져 있었으며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동수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광이 나는 양복 재킷,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손톱까지 관리된 손. 한 사람은 평생 땀 흘려 일했고 한 사람은 평생 돈 쓰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을 견뎠고 한 사람은 풍요를 누렸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뒤바뀔 차례였습니다. 당신이 박동수?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동수가 짧게 대답했죠. 그럼 당신이 최민재?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재의 양복 자락을 날렸고 동수의 작업복을 흔들었어요. 우스운 일이네. 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름표 하나 잘못 달렸다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다니.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뭘 느끼는지 알아요? 지금 기분 좋죠? 이제 재벌 될 거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반대예요. 42년을 살았던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니까. 동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42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힘들게.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잖아요. 네, 바뀝니다. 동수가 민재를 똑바로 봤죠. 하지만 당신이 산 42년도, 제가 산 42년도 전부 진짜였습니다. 거짓은 없었어요. 다만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죠.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동수가 트럭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언젠간 또 만나게 되겠죠.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입차를 돌아봤죠. 검은색 광택, 가죽 시트, 최고급 사운드. 하지만 이제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민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어요. 젠장, 욕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운명이, 아니 원래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에겐 상승이, 누군가에겐 몰락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박동수는 구로동 집 앞에 서서 검은색 벤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고급차였죠.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동수 씨 맞으시죠? 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동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가죽 시트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낯설었죠. 차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대시보드 화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자신이 이 공간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연기를 뿜는 공장 굴뚝, 좁은 골목 사이로 빨래가 널린 판잣집, 깨진 보도블록. 42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길 끝에 검은색 철문이 나타났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손질된 잔디밭이 초록빛으로 빛났고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유영하고 있었죠. 그 너머로 저택이 보였어요. 2층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동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태어났어야 할 집이라는 겁니까? 차가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윤 변호사가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죠.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큰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수는 작업복 차림인 자신이 이곳에 서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이쪽입니다. 윤 변호사가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문 하나 앞에 멈춰섰죠. 회장님 방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낮게 깔린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침실이었어요. 창가 쪽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병원 회장이었죠. 흰 머리에 수염이 희끗했고 오른쪽 몸이 기울어진 채 왼손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동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카펫에 흡수되며 조용히 사라졌죠.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닮았구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내 어미를 꼭 닮았어.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거든요. 최 회장이 왼손을 천천히 들어 동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힘이 없었지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회장이 흐느꼈어요. 42년을 내게서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아닙니다. 동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듯이 회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넌 가난하게 살았잖나. 고생만 했잖나.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계셨고 제가 먹여 살려야 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최 회장은 동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착하구나. 착해. 내가 내 아들이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2년 만의 상봉이었죠.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만났나? 어제 병원에서 잠깐요.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던가? 동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서툴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도 알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방탕하고 게으르고 책임감이라곤 없지.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40년 넘게 키웠지만 결국 내 아들로 만들지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진짜 내 아들은 피 한 방울 물려주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줬구나. 그는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릴 것을 그 아이가 누렸고 그 아이가 겪었어야 할 가난을 내가 겪었어. 이게 공평하냐? 이게 옳으냐? 동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휠체어 팔걸이 옆 서랍을 왼손으로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내 어미더라? 회장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났지. 동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환하게 웃는 여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였습니다. 닮았어. 내 눈매가 똑같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떨어진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죠.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다오. 회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구나. 내 친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동수는 목이 메었어요. 42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신을 키워준 박철수였죠. 하지만 눈앞에 이 노인도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피를 나눈 진짜 아버지.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수도 무릎 꿇은 채 눈물을 흘렸죠. 한참이 지나서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변호사를 불러다오. 동수가 문을 열자 윤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게. 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 원장을 고쳐야겠네. 회장이 말했죠. 회장님 몸 상태가 지금 당장 해야 해.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펼쳤어요. 동진그룹 지분 60%는 박동수에게 상속한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지훈과 은지에게 나눠준다. 동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회장님, 그건 앉아라.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42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려주는 거다. 하지만 민재는 그 아이에게도 10억은 줄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평생 먹고 살 돈이지. 하지만 회사는 안 돼. 그 아이에겐 그럴 자격이 없어.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야. 내 아버지. 복지재단을 만들어라. 회장이 동수를 바라봤어요.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다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동수는 회장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밥알이 흘러내렸죠. 동수가 숟가락을 받아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고맙구나.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4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은혜를, 가난 속에서 배운 책임감을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동수가 회장을 만난 다음 날, 최민재는 강남 펜트하우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빈 병 2개가 나뒹굴고 있었고 3번째 병이 반쯤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형,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으로 와요. 아버지 유언장 낭독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지훈과 은지가 한쪽에, 박동수가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죠. 박동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수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검은색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최병원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동진그룹 지분 60%는 박동수에게 상속한다. 민재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지분 40%는 최지훈과 최은지에게 각각 20%씩 나눠준다. 은지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최민재에게는 현금 10억을 주되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뭡니까?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앉으세요, 최민재 씨. 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죠. 10억? 겨우 10억이요? 저 40년 넘게 그 집 아들로 살았는데요. 혈연이 아니시잖아요.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 솔직히 말할게요. 형이 회사 경영할 능력 있어요? 출근도 일주일에 2~3번 하고 서류에 도장만 찍고 가면서. 민재가 동생을 노려봤어요. 너도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 아버지 버렸잖아요. 요양병원 보낼 때. 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이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닫았죠. 이에 제기 불가능해요. 민재는 테이블을 탁 치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박동수는 그 자리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3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이태원의 허름한 술집에서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너 변호사 아니었어? 응, 작은 사무실 하나 하고 있어. 민재는 술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유언장 뒤집을 방법 없을까? 동기가 고개를 저었어요. 혈연 검사까지 나왔으면. 방법 없어. 포기해. 포기는 무슨. 민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회사 서류 같은 거? 무슨 소리야? 내가 이사로 있을 때 작성한 서류들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동기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그거 범죄야. 나 그런 거 안 해. 좀 도와줘봐, 제발. 못 도와줘.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동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술값은 내가 낼게. 집 가서 정신 좀 차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만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회사 격리부에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저 최민재입니다. 아, 도련님. 격리부장은 민재를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인 계좌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무슨 용도로요? 민재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비자금 관리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제라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죠.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론 부장님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만 조용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격리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 뒤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재는 회사 본사 건물로 갔어요. 경비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30층 재무팀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8시였죠. 사무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는 격리부장 자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법인 인감을 꺼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자금 이체 신청서 5억 원. 인감을 찍었습니다. 팍!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다음 날 오전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행원이 말했어요. 민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3일 뒤 5억 원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격리부장이 이상함을 느끼고 지훈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아침 민재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최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계좌 최 씨 명에 맞죠? 저는 아버지 지시를 받고 최병원 회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격리부장 진술에 따르면 최 씨가 거짓말로 계좌를 만들었고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 5억을 빼돌렸다고 하던데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재 씨 횡령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쇠촉감이 피부를 파고들었죠.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좁은 독방에 앉아 민재는 벽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 달 전만 해도 펜트하우스에서 명품 와인을 마시던 자신이 이제는 독방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 지훈과 은지가 앉아 있었고 박동수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재는 회사 자금 5억 원을 불법으로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탁!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지우는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있었죠.
박동수만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복도에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민재 씨. 돌아보니 박동수였습니다. 교도관이 잠시 멈춰섰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나오시면 제가 일자리 알아볼게요.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출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동정은 사양할게요. 동정 아니에요. 동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 둘 다 억울한 거잖아요. 당신 잘못 아닌 것처럼 제 잘못도 아니에요.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교도관을 따라갔죠. 동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지훈과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은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민재의 몰락은 끝났고 동수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박동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동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 출근합니다. 동진그룹 대표이사 박동수로서요. 로비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이 신발 밑에서 딱딱하게 울렸고 천장은 높아서 목을 한참 젖혀야 보일 정도였으며 정면에는 동진그룹이라는 금색 글자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 네. 동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게 아직도 낯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임원실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끝에는 회장실이라고 쓰인 검은색 문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동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회장실이라고 하니까 누굴 찾는 것 같아.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죠. 거대한 책상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었으며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다른 쪽에는 응접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동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대표이사 박동수. 손으로 명패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형님 소개하는 자리예요.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2시간 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동수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시선들이 그에게 쏠렸어요. 궁금증, 의심, 경계.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동수 회장님이십니다. 고 최병원 회장님의 친아드님이시고 오늘부터 동진그룹을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동수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회사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죠.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동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트럭을 몰면서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고 가난 속에서 정직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노동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회사를 일군 건 제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지켜온 건 여러분입니다. 동수가 임원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십시오. 함께 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회의가 끝나고 동수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경영보고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모르는 용어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저녁이 됐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어요. 형님, 퇴근하셔야죠. 아, 벌써?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내일도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야겠네. 동수가 일어났습니다. 빌딩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어요.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죠. 회장님, 집으로 모실까요? 아니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용인으로 가주세요. 아버지 뵈러 가야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 뒤 용인 저택에 도착했어요. 최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동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떻더냐? 잘 됐습니다. 임원들이 좋게 받아주셨어요. 다행이구나.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너라면 잘할 거야. 아버지. 동수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동수야. 네, 아버지. 하늘복지재단. 잊지 말거라. 네. 다음 주에 설립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도와줘라. 내가 겪은 고통을. 회장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죠. 동수는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회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가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병원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수는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겨우 1달. 진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1달이었습니다. 형님, 지훈이 들어왔어요.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셋은 침대 곁에 둘러앉아 회장을 바라봤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동진그룹 본사 빌딩 1층에 빈소가 차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직원들. 동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발인이 시작됐어요. 연구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그 뒤를 따라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가족묘지에 도착했어요. 관이 땅에 내려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죠. 동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어요. 한 줌, 두 줌. 아버지가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묘 앞에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 작게 불러봤습니다. 잘 가세요. 제가 아버지 뜻 이어가겠습니다. 꼭 잘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낙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죠.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의지는 남았습니다. 이제 동수가 그 의지를 이어가야 할 차례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 뒤 초여름 어느 날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최민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햇빛이 너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회색 벽만 보다가 세상으로 나오니 모든 게 낯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 보였어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옆에 박동수가 기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여기 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요. 동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웃었어요.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죠. 동정은 필요 없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동정 아니에요. 동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42년 가난하게 살았던 건 맞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도 전 당신 인생 빼앗고 호의호식했는데. 그래서 이제 갚으면 되죠. 동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요? 하늘복지재단이요. 동수가 대답했어요. 거기서 아이들 돌보는 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동수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바다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마음 알 거예요. 30분쯤 달려 마포구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하늘복지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 박순애 여사를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가 누구예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예요. 동수가 조용히 말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공부방에는 초등학생 대여섯 명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 한 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건데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장학금 주고 공부방 운영하고 상담도 해주고요. 동수가 설명했어요. 월급은 250만 원이에요. 많진 않죠.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년 전엔 한 달에 1,000만 원도 가볍게 써버렸는데 이제는 25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볼게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장 김 선생님이 업무를 설명해 줬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아이들 출석 확인하시고요. 결석한 아이 있으면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세요. 네. 점심시간에는 식당 배식 도와주시고 오후에는 아이들 상담하시면 돼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말을 안 들었고 부모들은 까다로웠으며 상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민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중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수호야. 아직 안 갔어? 선생님도 아직 계시네요. 아이가 민재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뭔데? 저희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학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는 가고 싶은데 민재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2년 전에 자신이라면 이런 아이 고민에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학원비 얼마나 나오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요. 재단에 얘기해 볼게. 장학금 더 받을 수 있을지. 진짜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약속할 수 있어? 네, 당연하죠.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가 나간 뒤 민재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가 재단을 방문했어요. 어떠세요? 일 적응 좀 됐어요? 네. 그럭저럭요. 민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강남 쪽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한강 다리에는 차량 불빛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높은 건물이 동진그룹 본사예요. 동수가 가리켰어요. 민재는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기 제자리가 있었는데요. 후회돼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안 돼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건 돈이랑 명품뿐이었거든요. 친구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의미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민재가 재단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적어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좋더라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트럭 몰 때는 그냥 돈 벌려고 일했는데 지금은 의미를 느끼면서 일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당신 인생 빼앗고. 그만해요. 동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이제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아이들은 민재를 따랐고 부모들은 그를 신뢰했으며 동료들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는 재단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파주로 소풍을 갔어요.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걸 보며 민재는 벤치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저기 묘지 있어요. 그래, 가보자. 언덕을 올라가니 작은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 앞에 최병원이라고 새겨진 묘비가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사람. 민재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먼저 내려가 있어. 선생님 잠깐 다녀올게. 묘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감옥도 갔다 왔고 지금은 복지재단에서 일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실망만 드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살려고 해요.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을 사람 되려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언덕 아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 번 더 절을 올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 언덕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재단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집으로 보낸 뒤 민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 인생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인생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동수는 동진그룹 회장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하늘복지재단 설립 3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고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행사는 3시에 시작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어머니 박순애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이만큼 왔어요. 마포구 재단 건물 앞. 오후 3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아이들, 학부모들, 후원자들, 직원들. 동수가 도착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동수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민재도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3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모이셨습니까?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늘복지재단 설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3년간 2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50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훈이 동수를 바라봤죠. 박동수 회장님께서 개인 재산 100억 원을 재단에 추가 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동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공장에서 일했고 20살 때부터 트럭을 몰았으며 끼니를 거르고 동생들 학비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동수가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동수는 민재와 함께 재단 2층 도서관에 올라갔어요.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살 거라는 걸요. 저도요. 동수가 웃었어요. 제가 회장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죠. 우린 참 이상한 인생 살았어요. 그래도 결국엔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동수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저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42년 돌고 돌아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동수는 용인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연못가에 섰죠. 물속에 달이 비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죠? 제가 약속 지키고 있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을 한 바퀴 돌고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뒷산 오솔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30분쯤 걸었을까요? 산 중턱에 작은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양어머니 박순애의 묘였어요. 동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묘비를 닦았어요. 어머니, 다녀갔습니다. 묘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재단 3주년 행사 잘 끝났어요. 아이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하나도 안 잊었어요. 남 탓 말고 내 삶 살라고 하셨죠. 책임지고 살라고 하셨죠. 동수는 묘비의 이마를 댔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평생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산을 내려오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임원 회의를 마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장을 방문했어요. 저녁이 되어 퇴근할 때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주세요. 응. 스케줄을 펼쳤어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하루는 바빴죠. 하지만 동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감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가게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으며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동수는 미소 지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4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고 3년 동안 재벌로 살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동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8년 5월 15일, 재단 3주년 행사가 있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보니 뿌듯했다. 가난은 잠시였지만 그 시간이 가르쳐 준 건 평생이다. 책임, 정직, 성실. 그것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박동수의 인생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42년의 우회로를 거쳐 마침내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흐르지만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그 길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실수는 끝이 아니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박동수처럼 최민재처럼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